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뉴욕의 한 교도소에 있는 3명의 수감자들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의 토론 배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토론하면 미국, 또 미국의 토론하면 또 하버드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바드 칼리지에서 진행하는 바드 프리즌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10명의 수감자를 뽑아서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뽑힌 수감자 중 3명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하고 토론 배틀을 했는데 그만 이겨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감되어 있는 학생들이 하버드를 이겨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들의 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더 학업에 매진해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수감자를 그냥 감옥에 두는 데에는 1년에 무려 7천만 원이 드는데 한 명의 수감자를 교육시키는 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사실 그냥 수감자가 출소를 하면 재수감되는 비율도 높은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간 수감수는 다시는 출소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군요. 시민의 세금도 헛되이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모처럼만의 훈훈한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집단 폭행을 하는 여중생들의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오늘 또 한 차례 SNS를 통해 여고생 2명이 중학생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는 영상이 펴져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오면 항상 꼬리표처럼 날아오는 소년법 논란이 있죠. 옆에 계신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 그리고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시라고 하시네요. 노윤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도 많이 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붙으신 거예요? 별명처럼?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네네. 그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최근까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게 없었는데 올해 7월에 전문 분야가 신설이 되면서 그때 1호로 등록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학교폭력 문제인데 그 사건인데 이번 사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우리 승재현 연구위원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지역적 특성은 다 지우고 네네. 이게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한 1분 25초짜리 동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여중생 1명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이때 이제 여고생 2명이 폭행을 하는데 이제 뺨을 때리면서 욕설을 해요. 그러자 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동영상을 보면 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중학교 1학년이가 굉장히 안 됐다라는 분명히 네네. 생각을 할 거고 왜 저 고등학교 애들 2명이 한 명의 여중생을 때릴까. 그리고 네.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온 이유가 부모가 좀 이 동영상을 널리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은 지금 바깥에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교 폭력의 좀 엄중함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퍼진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 소녀의 부모가 원했기 때문에 나온 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그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때린 그 동영상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가해자들이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그 앞선 사건도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거는 네네. 공공연하게 SNS에 유포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왜 반복해서 올리냐라는 거를 봤을 때 하나는 일종의 과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학생들한테 내가 이 피해 학생을 이 정도로까지 뭐 괴롭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피해 학생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줌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더 좌절감을 느끼게끔 하는 괴롭힘의 일종입니다. 이게 참 그냥 치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잔인해서 사실은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상상도 가지 않는데 하여간 이런 사건들 발생할 때마다 이제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우리가 애들이 그냥 때리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 가혹행위 수준이. 근데 이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좀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4세가 넘었을 아니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들한테 제가 꼭 오늘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형사 미성년자 즉 14세 미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통 촉법소년이 10세, 11, 12, 13 네. 여기까지가 촉법소년이고 14세가 넘어가면 사실 그거는 범죄소년이라 그래서 형법상의 형벌로도 처벌할 수 있고 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사와 판사가 과연 이 사건을 형법으로 가서 진역형을 줄 거냐, 즉 형벌을 줄 거냐 네. 이게 좀 그렇게까지 막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과는 만들지 말자. 전과가 만들어지면 낙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보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가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장기가 뭐 네. 소년원 가는 건데 보호관찰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치료 감호 등을 통해서 좀 사회적으로 낙인 찍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종래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범죄라고 해서 형벌로 가는 횟수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고등학생들 보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소년법상의 폐지가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는데 사건의 경중을 검사와 판사들이 잘 따져서 사실 검사도 형벌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소년법으로 갖는 것을 다시 형벌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소년법에 나와 있는데 그 죄질의 형중에 따라서 즉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형법으로 가거나 소년법으로 가는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법으로 갈 수도 있고 소년법으로도 갈 수가 있는 나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고 주로 소년법 쪽으로 취급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은? 이 사례와 좀 가장 유사한 게 사실은 2017년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 학생들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해서 가해자 3명에게 징역형을 네네. 구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형사재판부에서 이 학생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리고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년부에서는 결국에는 뭐 6개월에서 그리고 장기 2년의 소년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중하게 내려진다라고 하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례들에 비춰봐서는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고 뭐 보호관찰이나 그거보다 더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소년 범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뭐 나올 때마다 이런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정말로 통계상으로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도 맞는지 또 이렇게 이제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끝냈을 경우에 재범률이 또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건이 흉악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와 달리 좀 이렇게 흉악한 범죄들이 나온다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듯이 막 소년 사건들의 어떤 범죄가 굉장히 격정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범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폭행 사건은 분명히 많아졌어요. 그 폭행 사건이 많아졌는 것은 앞에 계시겠지만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많아졌고 성폭력 사건도 조금은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실 절도와 강도의 숫자는 훨씬 떨어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범죄가 과연 소년 사건에서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제일 큰 걱정이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서 우리가 소년 사건을 보면 딱 3가지가 문제인데 특히는 가정이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 학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부모와 같은 가정들이 없기 때문에 하위 문화로 다시금 귀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재범이라는 것은 분명히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국가가 이들에게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들에게 하위 문화를 어떻게 다시금 경험 못하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야지 재범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경찰청 통계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청소년 범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놓잖아요. 범죄 유형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도 해놓으면은 와 이거는 정말 그 사회 경제적인 이슈를 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범죄 숫자가 소리를 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정말 막다른 곳에 있어서 가정은 파탄되고 아버지가 때려 부수고 어머니가 뭐 폭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범죄 그 사실을 보면은 왜 저런 짓을 하냐 하면서도 통계 수치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그 가정 환경 같은 게. 근데 우리 노 변호사님은 네. 학폭위 활동을 하신다고 예,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자녀가 있는 건 네. 아니고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네네. 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그리고 외부위원으로서 이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하고 저 같은 이제 외부위원으로? 변호사위원으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 오면 많이 반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 반성하는 가장 큰 계기는 뭐 중한 징계 처분도 아니고 옆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머리 조아리고 가슴 아파하는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반성하는 학생들과 달리 실제로 반성하지 않는 학생들도 종종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피해 학생이 맞을만 하니까 내가 때렸다라든지 뭐 따돌림 받을 짓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도 우리 애가 뭐 사람 죽였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애들이 그러지. 계시고요. 예.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그런 네. 말은. 왜냐면은 그런 게 당한 사람은 진짜 큰 트라우마거든요. 성인이 돼서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가해 학생이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저렇게 컸는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부모가 반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근데 이제 이래갖고 뭐 소년법을 강화하자는 얘기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강화해갖고 처벌 연령도 낮췄다고 만 12세? 12세로 네네네. 낮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효과가 있었나요? 사실 뭐 일본에서도 바라보는 게 통계 수치라는 걸 바라보면 범죄가 분명히 줄어들어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당연히 위화력이 있기 때문에 법주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평가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있는 교수님들의 말씀으로 따르면 부모들과 그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또 범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 있는 교수님들의 그 입장은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즉 소년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줄어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국가가 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관심을 더 기울이느냐. 사실 보호라는 게 관심과 배려잖아요. 그 관심과 배려를 저도 기울여야 되고 사회도 기울여야 되고 국가도 기울일 때 근본적으로 숫자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양수겹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앞에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년법상 나이는 분명히 1살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나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서 가중처벌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역시 보호하는 부분도 더 강화돼서 양자가 다 같이 비례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한 사람은 정말 큰 트라우마로 남고 이 성인이 된다면 그 당시에 모욕감, 모멸감, 공포 이런 거는 잊을 수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뭐 맞은 건 아니고 짧게 이렇게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이런 데서 막 옛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 최홍일 님도 모든 논의에 피해 학생이 없다고 지금 한탄을 하시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두 분은? 짧게 의견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 소년법 관련해서 네. 가장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연령을 낮추는 네네. 부분에만 사실 좀 집중한 면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년법이라는 게 가해 소년을 위해서 너무 치우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 같은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전담하시는데 저희들이 학교 폭력을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느 정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의 미디에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회복적 사법이라 그래서 그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역시 저도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어떤 가중처벌 이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 네. 그 학폭에서 순간적으로 왕따도 그 느낌 저도 알거든요. 저를 막 왕따 당해보죠. 저도 왕따를 당해봐서 진짜요? 알고 있는. 예, 우리가 예.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심리적 트라우마를 잘 좀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쵸. 그뿐만 아니라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연관돼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6887님은 법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못된 짓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또 하셨고 또 교통이님은 고민이 많으세요. 청소년 강력범죄는 엄벌해야 하는데 또 소년에 다 보내기에는 우리 사회 교정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범죄만 배워오면 또 어떡하냐. 그런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솜방망이 쳐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청소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어렵고 네네. 네, 모쪼록 좀 공론화가 더 돼서 많은 아이디어와 또 기지들 모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변호사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결정을 사실상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부터 한국이 무슨 개발도상국이냐 네.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된 데다가 원래 중국 잡으려고 개도국의 그 기준을 깐깐하게 하자고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 기준에 우리가 다 걸리는. 걸리게 되어서 어.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강제 졸업할 것 네. 같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근데 원래 있던 기준인가요? 아니면 만들어낸 건가요? 미국이 만든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아,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만들어낸 아메리칸 스탠다드이죠. 네. 미국이 지난 2월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더 이상 우기면 안 되는 나라 네. 기준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은 안 된다. 걸리네요. 네, 일단 이게 그 부자나라 모임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20개국, 우리가 흔히 G20이라고 하는 곳의 회원국 그것도 걸리고요. 역시 걸리죠. 네.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 이게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2,056달러를 초과하면 그러면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3만 달러 그렇죠. 나라잖아요. 네. 역시 해당이 되고요.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입이 빈번한 국가. 네.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개도국 아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다 해당이 되네요. 우리는. 네, 우리는 네. 4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요즘 시쳇말로 하면 빼박켄트. 네. 이런 표현은 자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개 걸릴 것 같네요. G20 걸린 거고 세계 무역량에서 걸리고. 네. 근데 우리는 4개 다 걸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지금 쇠고등이 터진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나요? 일단 농산물 같은 그 수입품의 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쌀의 관세를 513%나 매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국산 쌀이 좋다고들 하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미국 쌀이나 베트남 쌀이나 뭐 다른 나라 쌀도 괜찮았는데 그건 왜 수입이 안 될까? 네. 단가가 더 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생산 단가는 훨씬 낮을 수가 있는데 이 딱 그 세관을 통과해서 오는 순간 관세가 붙어서. 네, 500%가 넘는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예 수입을 안 해갖고 못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일본 쌀 이런 것들은 뭐 네. 맛이 좋다고 평가된 건 꽤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우리에게 이 쌀농사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 기준에 비해서는 아주 여전히 열악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율관세 부과할 수 있었던 이런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온 생산품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개도국 지위에 따른 우대 혜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말하자면 농업 보조금 총액 이게 지금도 한도가 있어요. 네. 한도가 지금 그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개도국 지위 잃어버리면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선진국 그러면. 수준이면 연간 우리가 한 8천억 원 정도밖에 그럼 지급을 정말 절반 네, 수준이네요. 못하게 되니까 음. 일단 반발도 반발이고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세 인하 폭이나 시기 조정에서 우리가 약간 모른 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즉시 관세를 내려달라거나 아니면 높은 관세는 좀 더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생각해 볼게 라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개도국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 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확 와닿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농가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전에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막 네. 이러고 할 때도 농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또 그때 그 당시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잘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라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식량 주권이라는 게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그 한참 성장할 때는 이거 좀 촌스러운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이 소재 부품 장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가 일본. 일본이요. 네. 그 바로 잡겠습니다.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것들로 장난을 치고 우리 경제가 거기에 휘둘리는 상황을 보면 이제 와서는 식량 안보도 영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이 좀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식량의 주권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겠구나 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통 안보라고 부르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뭐 전통 안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군사력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비전통 안보하면은 뭐 군사력 같은 건 아니지만 정말로 안보에 중요한 이게 끊기면은 우리한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리고 식량 이런 게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정부 측에서는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네, 정부가 그래서 그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인데요. 네. 지금은 그 변동형 직불제라는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그 직불금의 형태로 보조하는 그 보조금이 달라지는 형태거든요. 만약에 그 농가 수입을 연간 1,000만 원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네. 그런데 쌀값이 3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라 돈에서 나가야 되는 보조금은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동형 보조금을 줘왔는데 이걸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떤 그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농산물의 시세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 1,0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 그 농산물의 가격과 관계없이 해당 농가는 꾸준히 1,000만 원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 지금은 대부분 쌀에 보조금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 농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인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변동이 된다고 하면 논이든 밭이든 다른 작물이든 그 곡물의 종류,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은 규모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중심으로 네. 직불제가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쌀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보조금 총액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도국 지위 덕분에 이 변동직불금이 우리가 개도국 수준으로 좀 넉넉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니 농가 보존이 어려워집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농업 보조금 총액 이 AMS라는 것에서 공익형 직불제는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든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하더라도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개도국 지위가 박탈이 돼도 공익형 직불제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네. 건데 개념이 좀 어렵고 네네.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지금 농민 관련된 매체들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발 여론이 뭐 비등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개도국 지위. 지위를 내려놓는 네네. 것 자체가 농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말하자면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객관적인 지표상 이번에는 강제 졸업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뿐 아니라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개도국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성장을 좀 많이 우리가 했죠. 좀 많이 컸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어쨌든 정부 측에서는 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관련 예산도 네. 예산이고요. 이게 그 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직불금 관련해서. 근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생각이 또 다 다르지 않겠어요? 네. 지역구에 따라서 그렇죠.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또 굉장히 그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건 일단 미국의 압력이 워낙 거센 데다가 어떤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한 가지 정책만 보고할 수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더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순위에 거죠. 두느냐 그러니까 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불러온 주범 중국은 지위를 내놓습니까? 얘기 있습니까? 중국도 그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입장을 그 뭐 다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네네. 있는데 항상 중국이 사용하는 표현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도국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미국이 아주 강경한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상황을 보겠죠.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이고 내년에 미국의 재선이 있고 탄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가 최근 들어서는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네. 증언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텨볼 수도 있겠네요. 버텨보면서 내년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 와중에 M1 우리만 좀 그 강제 졸업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에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국이 WTO에서 제공하는 개도국 지위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항상 소개할 때 최초 또는 1호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분인데요. 특별 귀화 1호, 순천 인씨 1호, 국가고시 통과 서양인 1호,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 개발까지 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파란 눈의 의사 인요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제가 순천 인씨 1호. 그러니까 순천 인씨 1호면은 순천 인씨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동에 네. 강화에 인가가 있습니다. 인씨들이 네네. 그 본이 거기 있어요. 아,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받는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법제처에서 그래서 그 빨리 등록하느라고 한양인으로 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냥 아우성이에요. 왜요? 서울하고 무슨 관계냐?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활동했던 순천 네네. 인가로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제가 시조가 됐습니다. 시조가 되신 인연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1대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몇 대까지 지금 되신 거예요? 뭐 우리 아들까지 있으니까 네. 뭐 이제 걔가 뭐 2대고 웃긴 거는 이제 우리 마누라가 그러면 왕후 아닙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럼 일단 2대까지는 성공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방송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순천 인씨? 인요한? 뭐 약간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인요한 교수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또 파란 눈의 의사라고 제가 또 파란 눈의 의사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심지어 사투리도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라도 표준어. 그러니까요. 사투리는 아니고요. 전라도 표준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 전주라고. 네. 그렇죠. 그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었는데 호남에 제가 59년생인데 네네. 그 당시에 순천에서 그렇게 썩 좋은 병원이 없어서 네. 저 바로 위에 형하고 저는 이제 제왕절개로 나왔는데 예수병원 전주 신세만 지었죠. 네. 사실 어린 시절은 다 순천에서 순천에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만 이제 전주에 있었을 그렇습니다. 뿐이고 순천에서 자라셨다. 그러면은 뭐 아주 맛있는 전라도 음식은 다 드셨겠는데요. 그러면요. 근데 전라도 음식이 제 입맛을 다 버려놨어요. 서울에서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서울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서울도 찾아내면 괜찮은데 안 돼 뭐 전라도 음식이 워낙에 또 소문이 났으니까 어느 거 제일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요리가 좋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 요리요? 네, 보쌈도 좋아하고 뭐 새우젓에 돼지고기 한 점을 찍어 먹고 그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 진짜 얼마나 뭐 좋아요. 정통으로 지금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국에 외국인이 놀러 왔다. 그러면은 이 음식은 꼭 먹어봐라. 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이제 진료하면서 사실 많이 외국인들이 막 한국 음식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늘 제가 즐겨하는 얘기가 뭐 싫다고 하면은 아직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경험을 못했다. 한국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발효 음식은 외국인들한테 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란즈 그 냄새나는 치즈 저도 네네. 잘 못 먹어요. 아, 근데 그 너무너무 비빔밥 같은 음식이 대단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 네. 아주 뭐 여러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관양 불고기 뭐 백반 뭐 저 일반 김치찌개도 제가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데 그 한국 음식이 다양한 게 네네. 미국 가서 이제 뭐 치킨하고 뭐 햄버거하고 피자하고 한번 먹고 나면 이 국물 생각이 나잖아요. 국물 생각나세요?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영국도 제가 가봤는데 네. 음식이 영국 음식은 좀 맛없기로 너무 소문이 맛없어요. 났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이 바탕이니까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 한국 음식이 이제 어떤 때는 좀 맵고 짜다. 이렇게 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분이지만 그런 이제 자극이 없으면은 밥 안 먹은 거죠. 네, 지금 리풍교님이 반가움의 인사를 웰컴 투 히어라고 하시고 인요한 시조님 앰뷸런스 전라도 표준어 너무 웃겨요. 지금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뭐 홍어 무침도 지금 올라왔고요. 뭐 벌교, 뭐 꼬막 뭐 올라오고 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국적도 갖고 계시고 미국 국적도 갖고 계시고, 예, 그 특별 귀화 1호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중 국적자라는 게 굉장히 나쁜 뉘앙스인데 네네. 이명박 정부 때 외국에서 자기 국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공로가 있어 돌아온 분들 회복시키자. 그리고 국가 유공자 후손들
또 자기 공로가 있는 분. 그래서 뭐 너무 뭐 엎드려서 절반은 얘기지만 그 북한을 도와서 훈장을 받았어요. 그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네, 노무현 대통령 네. 때.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고 이제 굉장히 법무부에서 불안해했어요. 이제 아니, 처음으로 신청하니까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미국 국적을 포기를 못한 이유는 우리 어머님이 포기한다는 말을 20년, 30년 전부터 했는데 네. 굉장히 슬퍼하세요. 이 진주만 폭격 세대예요. 93세인데 예, 예. 그래서 그 너무너무 법이 합리적이고 또 단 이제 제 막내 아이는 이제 외국인 학교를 못 다녀요. 아, 왜요? 한국 사람으로 살기로 각서를 썼는데 예, 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더 좋을지도 모르죠. 한국 교육이. 아, 근데 미국 외국인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나요? 아무 말 안 하죠. 버릇이 없죠. 아, 뭐 한국 뭐 저희 중딩 아들도 제가 가면은 별로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또 외국 국적 가지신 분들은 또 아이를 외국에 가서 낳는다 해서 좀 외국인 학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또 그런 분들도 꽤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네.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일찌감치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서 국가고시를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한국에 저는 우리 조상들은 뭐 굉장히 호남 지역에서 학교, 병원, 뭐 교회 많이 세웠지만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요? 아유, 연세대학교 정원회에 입학을 했죠. 어떻게 보면 특혜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재미제일교포 뭐 외국인 자녀하고 우리가 몇 자리를 놓고 네. 시험을 치고 그랬지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제가 예비고사 그 당시 보고는 그건 외국인 학교 졸업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고 29년 동안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 교실의 교수로 있으면서 네. 국제진료소를 맡고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래 장기 집권한 거 아닙니까? 장기 집권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한 특별 기하 항상 2%가 부족했는데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제를 살려줬어요. 특별 귀화한 날 나 그분 다시 좀 찾고 싶은데 교수님 태극기 흔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적을 받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서 그 사진이 이제 다 나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뭉클합니다. 네, 제가 장기 집권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멋지신 분은 처음 뵀는데, 네, 지금 뭐 청취자 반응이 뭐 뜨겁습니다. 네, 6887님, 와, 이니원 박사님 한국 사람인 저보다 한국말 발음이 더 좋으시다고. 또 블루 6C님, 이니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 푸근해 과찬하면 보이세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아셔도 돼요. 오늘 여기서는 그러셔도 됩니다. 네, 2641님도 우리보다 한국 분이십니다. 이런 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합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유명한 게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으로 유명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84년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택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앉은 채 운명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90년도 초에 이제 미국 수련 마치고 돌아와서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돈을 보내서 앰뷸런스를 순천에 기증하고 싶다. 네. 그런데 돈이 많았으면 그냥 앰뷸런스 샀을 텐데 돈 액수가 적어서 뒷마당에서 앰뷸런스를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93년도, 92년도, 그다음에 5년도에 이제 좀 더 좋은 거 만들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좀 가슴 아픈 얘기는 하나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지금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했어요? 앰뷸런스가 너무 심폐소생하기 짧아요, 내부가. 공간이 안 나와요. 아, 이게 좁다는 말씀이군요. 그 치료한 사람이 머리 뒤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 뒤에 앉아야 돼요, 환자. 마취과 의사 수술할 때 네네. 환자 머리 뒤에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앰뷸런스가 12인승 승합차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심폐소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차를 세우지 않는 한. 근데 네. 병원에 빨리 가면서 심폐소생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그 하여튼 그 삽관이라는 거 이제 목에 튜브를 넣어서 네네. 호흡해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앰뷸런스가 그 너무 커지면 이제 달동네나 뭐 촌길을 못 그렇죠. 달려요. 좁으니까 또. 그런데 제가 이제 만들었던 앰뷸런스는 최대한 작으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너무 비판적인 얘기하지 말고 119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뭐 170만 건 네. 예, 응대를 하고 환자를 150만 명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출동 그 도착하는 시간이 5분 이내라고 그래요. 아. 평균. 그래서 굉장히 빠르네요. 이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앰뷸런스가 막 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한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일단 딱 멈춰요. 저는. 그리고 그게 비를 이렇게 튼 다음에 많이 근데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네. 이제는 그래서 쑥 가는 모습을 보면 막 희열을 느껴요. 그거 보면은 저는 25년 전에는 참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막히고요. 지금은 저도 엊그제 고속도 달리면서 이제 앰뷸런스가 따라오는데 차들이 막혔어요. 네네. 그런데도 차들이 공간을 만들어서 비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아 사회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두고 그럼요. 그보다도 우리 임 교수님께서 그렇게 앰뷸런스라는 걸 처음으로 모자르니 돈이 모자니까 제작까지 이렇게 막 하셔갖고 해서서 그 씨를 뿌리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너무 또 칭찬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조금 빨리 그런 부족한 점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 발전했는데 네.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늘진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곳을 발견해서 그 저가 한국인으로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뭐 뭔가 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북한도 가서 계획 퇴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년이 5년 남았는데 이제 해외 환자 유치 네. 그 한국 의사들이 이 손재주가 끝내줘요. 아. 그리고 이제 기계가 참 좋은 게 많고요. 네네. 한국이 부자 나라예요 지금.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뭐 대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세브란스 로봇 수술을 네. 우리 병원이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아. 2만 건이 넘었어요. 벌써 2만 미국에 건이나? 많이 한 곳은 뭐 5천 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인술이고 의술이 이제 인본적인 것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참 이것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렇죠. 해외 환자 유치하고 그런 거 그 의료 관광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서양 얼굴이니까 조금 광고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까 홍보 싶어요. 효과가 이렇게 좋다. 예, 한국 의사들 수술 잘한다, 수술 잘한다. 빨리 한국으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돈만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났다. 그 얼마나 좋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국내 환자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뭐 논리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의 어떤 뭐 뭐랄까요 홍보 효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효과 갖고 온다 하시는데 우리 인요한 교수님이 또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국정 교수님의 네. 또 스승이시라고.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이국정 교수가 네. 무슨 스승 그런 자격도 없고 그분은 저는 이제 내과 의사는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게 없고 외과 의사는 하는 게 많은데 아는 게 없고 가정의학 제가 한 것은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국정 교수는 정말 하는 일이 많고 네. 전 세계의 이 외상학을 네. 그 언론이 발전을 많이 도와줬어요. 보면은 네. 이 원동력이라고 그럴까? 이국정 교수가 그런 이제 그 골든 타임이 뭐고 네. 교육적인 것도 성공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원에 실제로 가보면요.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대학교에. 뭐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거기 환자가 입원해서 한번 몰래 갔다 왔거든요. 슬쩍 네. 안 계실 때 갔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마음의 그 패션, 어떤 열의가 네. 대단합니다.
참 이국정 교수가 어떤 때 의사들한테도 오해받고 또 너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그렇게만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그 경기도에서 네. 그렇게 응급의학을 발전시키면 그런 거 해도 되죠. 그런 거 너무 좀 정치적인 의미를 자꾸 넣으니까. 네. 의사는요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선서의 적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사실 저는 이국정 교수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네네. 읽었는데 그 전에도 물론 다른 데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청년이 많죠. 많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중증 외상에 당할 만한 사람들은 그런 취약계층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배달하다가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정말 사각지대를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 휩쓸리는 거는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시고. 수원을 내려갈까도 했어요. 아, 나가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그러지 마셔. 왠지 교수님 나가셔갖고서 말씀하시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일단 풍채가 너무 좋으셔갖고 지금 김장렬님께서 인유한 선생 저도 순천 출신이라고 순천 분이시 지금 문자 보내셨네요. 순천. 네. 반갑습니다. 근데 김장렬님 아버지께서 천막사를 운영하셨는데 우리 인유한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참 좋은 분이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예. 오래전에 30년 전에 35년 전에 천막교회들 많이 세웠어요. 네. 아마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쌀쌀한 날이면은 중앙시장 순천에 있는 중앙시장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곱창- 웃장터 있고 아랫장터 예. 있고 이제 중앙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요. 곱창 전골 먹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시네요. 같이 갑시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교수님께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당시 계셨고 또 기자들하고 시민군의 어떤 통역 역할을 하셨다고.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주일 5월 25일 날 검문소 7개를 거쳐서 광주 들어가서 도청 2층에서 도지사 방에서 이제 3-4시간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샀죠. 5공화국으로부터. 네네. 그래서 경찰이 2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요주 인물이 되고 미대서관에 그때 불려가는데 6월 달에 80년 6월에 뭐 제가 데모 주동자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한국말에 통역이 주동이구나. 통역했는데 주동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조상들도 뭐 그 광주 학생 운동, 그 3.1 운동 네. 또 그 이후에 신사참배 반대 여러 가지 일제 때 할아버지가 이제 추방도 됐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1940년도에. 그래서 이 뭐랄까요. 하여튼 호남이라는 데 특히 광주는 뭐 무등산의 깊은 뜻은 정의로운 것을 보고 못 참는다.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외신들한테 똑바로 광주가 뭔지 알린 게 그게 이제 화근이 됐던 거예요. 화근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개인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사실을 알렸죠. 근데 사실을 알렸고 저는 육체적으로 고생한 거 없는데 그 광주 시민들 중에 너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5.18이 돌아올 때마다 좀 뭐랄까요. 좀 조용해집니다. 제가 분위기가. 네. 그때 기억이 나고 도청을 몇 년 전에 이제 MBC에서 취재해 가지고 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울컥해 가지고요. 네. 그 당시가 이제 너무 이제 좀 저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더 이제 안 좋은 것은 그거를 다르게 해석한 사람, 뭐 폭동이었다, 뭐 뭐 사상적으로 문제 있었다,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렇으면 제가 서양 사람인데 북쪽을 제가 많이 갔는데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만약에 네. 그게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래도 그 민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켰으면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킨 한 중요한 축이죠. 네. 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되게 숙연해졌어요, 제가. 네. 근데 저희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정말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금 제작진이 저한테 이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말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나요? 네네 그럼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양극화돼 있는데 네. 참 나는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너무 요새 사람들이 너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럴까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자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없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불러주시면 항상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불러주시면 항상 오신답니다. 교통방송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쉬어요.